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기술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2.41% 급락한 24,583.42의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는 4.43% 하락한 7,108.40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09% 하락한 2,656.10에 거래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 나스닥 지수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12개 지구 가운데 과반수가 완만한 경기 확대 상황을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연준은 미중 추가 관세, 공방전 등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노동력 부족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준은 관세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베이지북에 따르면 물가는 모든 지구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제조업자는 관세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5.5% 감소한 연율 55만 3천 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10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신규 주택 판매는 지난 6월 5.3%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하다 지난달에 3.5% 증가했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신규 주택 판매가 줄어든 가운데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서부 지역이 지난해 말 이후 가장 큰 월간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에 대한 비판이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나는 2001년부터 FOMC 회의에 참석해왔고 FOMC는 공공을 대신해 정책을 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가격 안정성과 완전 고용이 회의의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정책을 비판한 다음 날 바로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원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시 한번 연준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차 지지선이라고 불리던 2100선을 이탈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년 만에 700선 이탈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반등보다는 추가 하락에 더욱더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 3대 지수가 모두 폭락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시장 상황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결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관세로 인해서 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는데 시장 영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럽연합과 이탈리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 통화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최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던 엔터주들이 어제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어제 20% 넘게 폭락했는데 함께 시장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뉴욕 증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습니다. 어제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건설주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고, 기술주들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 넷플릭스도 채무가 늘었다 이런 분석이 그렇죠. 나오면서 네네. 9%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네. 어제 뉴욕 시장 한번 살펴봐 주시죠. 일단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한국 증시가 상당히 다시 한번 장중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런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미국 증시도 급락했다 이렇게 마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나스닥 지수가 급락폭이 상당히 좀 커졌고요. 다우를 비롯해서 S&P 500 등 전체적으로 미국을 이끌어갔던 소위 3대 지수가 급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 증시도 일단 오늘은 어렵게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오늘 시장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미국 증시가 얼마나 어떻게 급락했는지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통상 그 업종 관련돼서 다우존 30 지수인데요. 오늘 기본적으로 30개 종목이죠. 25개 하락하고 있고 5개 상승했는데 상승폭이 P&G, 보잉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만 보잉은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나스닥 100 많은 참여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런 한 두 종목 이외에는 전체로 급락폭이 커지고 있고요. 나스닥 관련돼서 우리가 웨스턴 디지털 즉 WD라고 그러죠.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기에 일본의 도시바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반도체 쪽의 종목들이 예상보다 약세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퀄컴의 주가도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트렌드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급락시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 S&P 500 지수인데요. 3%대 급락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3대 지수가 3%에서 4% 약세를 보이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S&P 500 지수 관련돼서 지금 빨간불이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83개 상승 그리고 415개 하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3대 지수는 급락했다 이렇게 보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인 종목들을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자, 많은 분들이 그 나스닥 지수입니다. 지난 2011년이죠. 2011년 8월 이후에 하루에 급락폭이 이렇게 있었던 적이 그리 몇 번 없습니다. 2011년도 8월 달 한번 있었고요. 오늘 새벽 끝난 미국의 어떤 나스닥 지수도 급락했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 7년 만에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급락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월가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크게 가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이 급락했는지 몇몇 종목들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먼저 애플부터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애플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일봉 차트로서 말씀드려보면 오늘 주가폭이 상당히 좀 컸던 모습을 급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통상 빵 종목 관련돼서 넷플릭스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느덧 이게 9%대를 급락했다는 거 보면 재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지수주가 급락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우리는 아마존만큼 주가가 좋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아마존의 주가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5.9% 그러니까 6%의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한국의 투자자들이 이제는 미국 증시를 증권사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흐름을 본다면 결국 한국에서 미국을 투자하는 종목들도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두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뭐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우리가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계속 왜 보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 하락까지 맞물렸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10월 달에 급락세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우리가 말씀드려볼 수 있습니다. 이게 TXN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전체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늘 주가가 좀 반등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3대 지수의 급락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반도체 중심으로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봐야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왜 미국 증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기본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종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관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지난 9월 달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0월 달 이후에 상당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9월 달 3분기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앞으로도 인상합니다.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 맞물려서 외국계는 9월 3일부터 어저께까지 트렌드를 보면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도 2위, 매도 3위로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결국 그 반도체 관련주 주가가 하락세로 밀린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눈에 띈 것들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소위 반도체 종목들이 주가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미 선제적으로 외국계는 반도체 고점 논란을 넘어서서 반도체는
반도체는 고점입니다.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가장 크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국내 증시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 그렇다면 수급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한국 같은 경우는 30% 이상의 외국계가 어떤 흔들리하고 있는데, 자, 3분기 이후에 어저께까지 외국계가 3조 대 이상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은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매수가 크지 않습니다만 외국계가 매도하고 있다는 거 보면 어저께 즉 10월달 이후에 외국계가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9월달 이후에 외국계는 일단 한국을 셀코리를 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셀코리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증시의 트렌드와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커플링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방금 마이크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뉴욕 증시를 보니까 AMD와 엔비디아가 9% 정도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좀 커플링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몇몇 종목들이 상당히 커플링 되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많은 그 증권사 페이퍼는 이런 페이퍼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페이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잠깐 좀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가져가야 되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10월달 이후에 외국계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매수했던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런 모습 속에서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건 삼성전자가 가장 눈에 띄는 것들 관련돼서 공매도 물량이 지난 10월 18일 날에 11% 그러니까 전체 총 거래 대금의 11%가 공매도 물량이 나왔다를 보겠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공매도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매도를 소위 우리가 통해서 공매도 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공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가 상승을 가기 위해서 외국계 매수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즉 지난 10월 18일 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이후에 공매도 물량이 많이 있는데 공매도 물량을 다시 한번 받아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매도 트렌드로 봐서는 일단 외국계는 매도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전일 그 기관 관련돼서는 삼성전자가 400만여 주 이제는 액면가가 50분의 1이기 때문에 42,000원대라 그렇게 큰 부담 아닐지 모르겠지만 기관이 어저께 순매수했다는 것은 기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끌어갔다는 것보다 그동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공매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받아주는 차원에서 최근 들어서 급격히 늘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어저께 기관의 순매수 가지고 시장을 이끌었다기보다도 그동안 풀었던 공매도 물량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기 위한 그 흐름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계 그 소위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TXN 이런 종목을 보면 여전히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반도체 고점 논란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뉴욕 증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장 핫했던 이슈죠. 캐터필러와 3M이 오늘도 5%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보니까 이 무역 전쟁 탓인 것 같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각 업체들에서 자신의 제품들의 가격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우리 시장의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우리가 캐터필러와 3M을 많이 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캐터필러 미국은 실은 수출 국가가 아니라 수입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몇 데이터를 보면 그 캐터필러가 수출의 어떤 인덱스라는데 캐터필러가 수출의 인덱스라기보다도 그만큼 캐터필러가 저거죠. 이렇게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캐터필러가 잘 팔리면 그만큼 중국의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런 어떤 인덱스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캐터필러는 소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탱크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무한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캐터필러라고 영어로 쓰고 있고요. 보면 영화에서 보시면 이렇게 고양이 그려진 어떤 그 로고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포크레인이 캐터필러 제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인데요. 자, 캐터필러의 어떤 최근 들어서 트렌드를 좀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캐터필러가 그동안 2018년 1월 달에는 173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이때 많은 분들 좀 이렇게 보시기엔 산만하게 하시겠지만 2017년도에 이렇게 캐터필러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SOC 투자할 것입니다. 즉 토목이나 이런 SOC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포크레인이 필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2017년도에는 상당히 급등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2018년도 그러니까 10월달 이후에 하락을 어떻게 볼지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10월달 이후에 급락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6%대 장중에는 112달러 즉 110달러까지 상당히 흔들렸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캐터필러의 주가 하락은 결국 미국 이외 글로벌 어떻게 보면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곳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일단 반영하고 있다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한 종목입니다. 우리가 통상 3M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3M은 그 코드도 그 M이 3개입니다. 3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쓰레미 실은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뭐 오피스 용품을 쓸 수 있겠지만 산업이나 전반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쓰레미 예상보다 모든 걸 다 팔고 있는 기업인데요. 쓰레미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 급락폭 예상보다 커졌습니다. 즉 생활 필수품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앞서서 보셨던 캐터필러의 주가 하락은 그만큼 무역 전쟁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도 미국의 종목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 보이지 않는 어떤 리스크가 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과 맞물린 것 같은데요. 자, 중국 상하이 지수가 4일 전입니다. 4일 전에 상승했는데 4일 전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중국이 앞으로도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대통령 경험 떨어지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올 10월 초 이전까지는 무역 전쟁, 즉 트래픽 워 이런 부분들이 소멸되고 있지만, 그래서 중국 상하이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됐구나, 이런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치킨 전쟁이라고 그러죠.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가겠다, 그런 시그널을 상당히 보이고 있어서 중국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 고통에 좀 들어서고 있다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중국이 고통스러우면 한국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부 자재가 중국에 수출 많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의 수출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 상하이 지수 의 급락은 한국 증시의 급락과 맞물리겠다고 보긴 좋겠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중국 3분기 GDP 데이터 나왔습니다. 보니까는 6.5%. 우리는 실은 뭐 2%대인데 중국이 6%라고 그러면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건 맞지만, 이번에 3분기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바라보는 GDP보다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결국 무역전쟁의 어떤 부정적 효과가 이제는 나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일단 중국의 어떤 그 경제 전략가들은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그것이 결국 앞서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국내 증시를 넘어오면요. 앞서서 잠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증시 관련돼서 무엇보다 9월달 이후에 외국계가 3조 대 이상 매도하는 것은 왜 매도하고 있을까요? 결국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한국의 어떤 수출이 안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악재가 상당히 깔려있는 한국 증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결국 외국계가 매도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근거들이 계속 지금부터는 시장이 긍정적 코멘트가 아니라 부정적인 핑계를 계속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기 출연하신 모든 분들은 아마 부정적인 얘기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시장의 투자 심리는 악화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간밤에 발표된 베이지북에서도 경기는 완만하게 확장되고 있지만 일손 부족과 관세가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캐터빌러 또한 이 관세로 인해서 제품의 그렇죠.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이렇게 되면은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베이지북이 오늘 나왔죠. 자, 베이지북이 나오면은 FMC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FMC가 우리가 통상 그 회의 열리기 2주 때는 3주 전에 베이지북이 나오기 때문에 베이지북이 나왔다. 그것은 결국 미국이 일단 FMC 회의를 할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자, 먼저 이 화면으로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베이지북이 이런 색깔입니다.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상당히 이게 따끈따끈한 페이퍼인데요. 베이지북이 나왔다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좀 잠깐 내려보시면, 자, 베이지북이 미국에 있는 14개의 어떤 지역 연은의 지역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샌프란시스코부터 보스턴까지 14개의 어떤 미국 경제의 어떤 흐름들을 일단 추출해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미국 일자로 10월 24일이기 때문에 10월 24일의 데이터는 아니고요. 10월 15일까지 데이터를 모아서 나온 데이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점만 서머리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통상 서머리를 통해서 미국 경기가 어떻습니다, 이런 부분들 인덱스를 보여줬겠고요. 다만 이것이 결국 기본적으로 그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면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무역 전쟁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총평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통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렇게 1인행 주로 나오죠. 점진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베이지북의 가장 특징인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내용을 좀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부분들 그리고 고용 부분들은 상당히 밸런스가 맞다르게 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용률이죠. 고용률도 여기서 보면
이번에 그 점진적으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상당히 고용률은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제가 볼 때 고용률이 좋아졌다기보다 이제는 미국의 고용이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판타스틱하다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다만 또 마지막으로 보면 플러스 지금 물가 부분입니다. 자, 미국이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왜 오르죠?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 오르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결국 기준금리 올린다. 그것은 결국 물가가 올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가 부분, 즉 2%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좀 모습을 좀 보이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고민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내용에서 이 내용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시카고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시카고가 지금 성장률은 좋아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아랫단을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몇몇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임금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 시카고 관련돼서는 이 쿨업 즉 어떻게 보면 이게 농산물 관련인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감소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왜 감소되죠?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미국이 뭐 이런저런 무역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는 그러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대두를 우리는 수입 안 할 거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따라서 이런 어떤 연은 그 지역 관련돼서 시카고가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농산물 관련돼서 예상보다 감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번에 미국 이번에 기본적으로 나온 이번 베이지북 관련돼서 여러 경제적 흐름들은 좋아지고 있지만 농수산 관련돼서는 중국의 충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무역전쟁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시장에 큰 고민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와 EU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브렉시트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통화 정책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중단되지는 않겠지만은 좀 금리 인상 시기는 늦춰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자, 우리가 뭐 브렉시트를 넘어서 이제 유로존까지도 이제 아침 시간에 다루는 걸 보면 그만큼 주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자, 그동안 유로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유로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영국이 나는 이제 유로존의 어떤 멤버에서 탈퇴하겠어 이렇게 나오는 기본적인 계기가 유로존이 상당히 좀 힘들지만 영국이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좀 판단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탈리아가 내년에 예산 관련돼서 적자 재정을 좀 유지하겠답니다. 적자 재정이 뭐죠? 이탈리아가 총 수입보다 총 지출을 많이 하겠다는데 그 지출의 어떤 적자 부분을 유럽 집행위원회가 너희가 감당해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집행위원회가 그렇게 되면 결국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결국 이탈리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만 해야 되는데 결국 적자 재정을 발생시킨다는 것 자체가 유로존이 어렵다. 이런 좀 판단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지난 시기에 결국 어떻게 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나온 데이터를 좀 보신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유로존이 상당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작년 말 기준인데요. 유로존 관련돼서 독일이 전체 유로존 관련돼서 경제 규모 비중 1등입니다. UK가 뭐죠? 영국이죠. 영국이 2위고요. 프랑스가 3위, 그리고 이탈리아가 4위인데 눈에 띄는 것들이 이제 영국이 빠져나가죠. 빠져나가기 때문에 독일이 1위, 그리고 프랑스가 2위, 그리고 이탈리아가 11.2%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유로존에 돈을 많이 대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유로 집행위원회에서 좀 돈을 좀 소위 빌려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현재까지 있다고 말씀 들어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이탈리아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번 4월 달에 총선을 열었는데 총선에 당선된 그 정당이 상당히 포퓰리즘이라는 좀 색깔이 강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올 4월 달에 당선된 정당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우리도 영국처럼 유로존에서 탈퇴하겠다. 그리고 난민이 오는 것은 우리가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로존에 우리 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국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외 국가 지금 색깔도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예상보다 많은 국가들이 경제 비중은 상당히 적지만 그만큼 많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로존을 탈퇴하겠다. 그런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 보시면 유로존의 난민 유입 이것도 상당히 갈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유로존 관련돼서는 몇몇 국가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주는 대가로 그럼 너희가 유로존에 오는 난민들을 많이 받아줘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이 2014년 이후에 2015년, 2016년 예상보다 급격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2014년 대비로 2017년도에는 2배 이상의 난민이 유로존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유로존이 우리도 힘든데 난민을 받아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이슈가 커지고 있다는 거 보면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 유로존도 이탈리아
이탈리아 소 이탈렉시트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 그런 걸 보면 제가 볼 때 유로존이 즉 긴축 재정, 즉 어떻게 보면 금리를 인상하고 싶은데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앞으로는 이탈리아의 어떤 유로존의 탈퇴인 이탈렉시트가 나올 수 있다. 그것만 보더라도 유로존을 비롯해서 글로벌이 예상보다 좀 복잡한 헤게모니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EU와 이탈리아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갈등이 많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영국의 한 매체는 터키의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언론인 카슈쿠지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비자 취소 문제까지 언급을 하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단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주된 내용은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인물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관련돼서 발음은 좀 어렵지만 자말 카슈크기가 피살됐습니다. 네. 실은 한 사람이 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돼서 헤게모니가 어떻게 있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터키에 대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터키가 최근 들어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어떤 한 언론인의 그 사망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터키가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터키가 바라본 시각은 최근 들어서 미국과 터키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터키가 그 미국 제품을 미국 어떤 군수용품을 사고 있지 않고요. 러시아 군수용품을 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돼서 터키를 상당히 공격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좀 관계가 좀 좋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잉이 이번에 실적이 좋았지만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상당히 우호적인 그 군수 관련돼서 상당히 잘 사주는 국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자말 그 가스끄기 피살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부정적 얘기를 좀 조심하다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결국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군수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와 관련돼서 터키가 미국 관련돼서 미국과 관련돼서 군수 관련돼서 갈등이 있지만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돼서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인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와 관련돼서 가장 큰 이슈가 유가입니다. 아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이란과 상당히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이슈는 결국 유가인데요. 자, 유가를 최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서로 코드를 못 맞추고 있다면 유가도 상당히 엉망이 될 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 증시에서 보잉의 주가가 약 1.3% 정도 상승했는데 이건 결국 3분기죠. 만약에 이것이 결국 사우디아라비아 갈등이 커진다면 이제 미국이 그나마 중추의 어떤 기본적으로 생산 품목인 군수도 사우디아라비아 제대로 안 팔릴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정치적인 헤게모니 관련돼서 고민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사상 최악의 은폐 시도라고 사우디를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지만 어제 문우신 장관은 사우디와 함께 대이란 제재를 또 이어갔는데요. 그렇다면 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비난하는 척하지만 동맹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은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고민을 좀 커지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그 사우디 관련돼서 정확하게 실은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실은 저도 방금 질문에 좀 답을 좀 드리기 곤혹스러운 게 데이터가 상당히 그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그 정제되고 간헐적인 데이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좀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잠깐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보잉의 주가를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잉이 BA죠. 동상 코드로 BA로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보잉과 관련돼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돼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그널 좀 좋게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관련돼서도 지난 7월달에도 2017년도 7월달에 주가 급등했고요. 2017년도에 어떤 보잉의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아마 순방을 처음이나 두 번째가 사우디아라비아 갔고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돼서 유가에서 상당히 좀 잘 지지해달라 그리고 우리 보잉의 어떤 보잉 제품 잘 사달라 이런 코멘트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10월달 이후에 그러니까 10월달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결국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피살 관련돼 가지고 그 전후 관련돼 가지고 예상보다 주가가 394달러에서 최근 들어서 354달러까지 갔다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돼서 미국은 상당히 엄격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지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 코멘트를 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 내
경찰이지 세계 경찰이 아닐 것이다. 그런 코멘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더라도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공격적으로 코멘트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보잉 제품을 잘 팔아주는 그런 의미 있어서 좀 간단히 좀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모 왕세자 입장에서도 예상보다 웃고 나고 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번 이런 부분들도 좀 터키가 조용한다면, 즉 터키 관련돼서 군수나 이런 지원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뭐 조용히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약간의 좀 전망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또 외부와의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와의 갈등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페드의 설전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파월 때문에 경제 성장이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페드는 다시 한번 트럼프 비판에도 우리 금리 결정에는 영향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금리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은행과 어떻게 보면 국가와 서로 이제 독립적인 모습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 관련돼서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 지난 시기에 오바마 대통령 때는 금리가 제로 금리였는데 지난 제니 앨런 의장 이후에 또 파월 의장도 금리 올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시그널 좀 크게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인간적인 좀 실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관련돼서 상당히 좀 코드가 맞고, 그리고 경제학 박사가 아니고 소위 변호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연준 의장을 맡겼던 이유는 뭐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나와 코드를 맞춰달라 이렇게 좀 뽑아놨는데 예상보다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번 4분기와 내년에도 금리를 적게는 2번, 많게는 3번 올릴 예정이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빗나가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현재까지 앞서 말씀드린 베이지북이나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금리는 올릴 것입니다. 다만 파월 의장의 판단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베이지북이 좋아지고 있고 점진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린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번에 미국이 증시 관련된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커진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6일이죠. 그럼 중간선거가 뭐 벌써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미국 경제가 하락할 것이다. 그런 로직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급락했다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파월 의장 관련돼서 금리를 올리지 말라. 더 시그널을 더 강하게 얘기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파월 의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분기 때는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숨 고르기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좀 쉬어야 되는 것이 이게 경제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으로는 좀 맞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일단 뭐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물론 미국 연준 의장, 즉 미국의 대통령의 판단을 좀 제가 할 수 없겠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의 오늘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7년 만에 하루에 급락폭이 커지고 있다. 그런 기본적으로 증시와 관련돼서 판단을 본다면 그렇게 이제 경제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크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한번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까지 모두 알아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합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시장 이슈부터 조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엔터주들이 일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이 JYP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는데 어제 20% 넘게 폭락했거든요. YG랑 SM도 1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의 주도주였던 그런 종목들인데요. 우선 시장의 제조업과 경기 민감주들이 이 미국 시장의 하락에 의한 미국 쪽에서의 경기 우려와 함께 시장에서 많이 등락폭이 변동성이 좀 컸었는데 그 안에서 엔터주들은 꿋꿋이 지키면서 주도주로 부각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하지만 대표적인 신고가 종목이었던 JYP 엔터가
3분기 영업이익이 그전에 100억에 대한 예상치가 크게 조정되는 80억 중반으로 떨어지면서 일제히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로 이런 영업이익 추정치가 낮아진 부분은 특히 JYP는 TYS나 이런 기업들의 일본 쇼케이스에 대한 매출 지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라기보다도 추후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지연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어제 급락 상황은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이 속보가 들어왔는데 SK하이닉스가 3분기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어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급락했는데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SK하이닉스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6.4조 원이란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좀 예측이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이제 4분기 때의 실적 전망이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디램의 그런 ASP 평균 판매 단가도 전분기에 대비해서 5%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은 삼성전자나 또 마이크론의 생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5G나 여러 가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때문에 디램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낙폭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내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지금 미국 쪽에서의 대중국 관세 관련해서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 중거리에 대한 전력 조약 파기 발언 같은 여러 가지 이슈가 하나둘씩 나와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심리적 지지선을 찾는 것보다도 우선 현금을 좀 보유하고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처럼 이런 해소되는 과정에서 주가 반등할 때 매수하는 관점을 추후에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 하락세는 예상이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과도한 공포 심리는 언젠가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해소되는 시기가 지금 현재는 불분명한 게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접근하는 전략보다도 오늘 장에서는 어떤 현금 보유 전략도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보고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그 이후 정도에 한번 종목들을 매수하는 전략을 갖는 게 좀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도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7도에서 한낮엔 21도로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고요.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면서 낮 동안 한결 포근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안기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안기가 짙게 낀 곳들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인 지역들도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서울, 대전 2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건조해 산불과 같은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엔 속초 20도, 강릉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밤에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광주 21도, 부산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1.5m로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15도 안팎을 보이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